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모든 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인문학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미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미학이라고 하면 뭐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미학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런 게 다 있어? 라고 저도 똑같이 반응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미학을 전공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어느덧 졸업한 지 7년이 되어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미학이 무엇이길래, 어떤 공부를 하는 학문이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한번 이야기를 쉽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공부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서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물론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죠. 처음 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접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도대체 미학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학과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일단 당연히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가니까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술에 대한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냥 단지 아무런 어떤 기초도 없이 그냥 막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을 막 그런 공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술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다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거 갖다가 놓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공부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예. 아름다움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떤 논리, 어떤 사상,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철학자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학은 철학의 한 분과로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철학과에 이렇게 속해 있었던 건데 특별히 철학보다는 좀 예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미학을 공부하고 또 따로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미학과를 독립시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초적으로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돼요. 미학과에 가면.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름다움에 대해서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과가 미학이겠구나. 뭐 아주 틀리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철학자들이 주로 이 미학과에서 이름을 보여지는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제일 먼저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도 칸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칸트를 일단 기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헤겔에 대해서도 헤겔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이데거, 니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론이 돼요. 어쩌다 보니 다 독일 사람들인데 독일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도 많이 나와요. 현대 철학자들 중에서 특히 들레즈, 푸코, 락강은 심리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됩니다. 마르크스 또 역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 철학자들이고 다 철학과에서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네요. 어쩌다 보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도르노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현대 철학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막 일어날 무렵 그때 젊은 시절을 보내셨던 그런 분이죠. 어쨌든 그리고 우리나라에 조금 몇 번 와서 좀 유명하신 하버마스라는 분도 역시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철학자들의 이름을 나열한다고 해서 미학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미학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일단 개념이나 용어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미학에서 그런 얘기 하는구나. 이제 이런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개념 혹은 용어는요. 이런 용어입니다. 바로 무관심성이라는 말입니다. disinterestedness라는 영어를 번역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관심은 보통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애정이 없고 관심이 없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무관심성은 그런 애정 없음 그런 의미랑 좀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요. 자신이 유익, 나의 이득, 나한테 좋다,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유익하다,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 아니다, 혹은 좋다, 나쁘다로 평가를 할 때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 아니다 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무관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얘가 진짜 아름다운지 아닌지 좋은지 나쁜지 그렇게 평가를 하는 태도, 이런 거를 무관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쉽게 말해서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술 작품에 한정을 해놓고 본다면 그 예술 작품이 나한테 돈이 되냐, 나한테 어떤 이득을 주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거는 정말 훌륭한 작품이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술 작품에 한정시켜 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대상, 뭐 사람 대할 때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정말 무관심한 태도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견이나 선입견하고는 거리가 먼 태도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대상이나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을 좀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편견을 갖고 대하기가 되게 쉽죠.
뭔가 나한테 해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은 나는 일단 나쁜 사람으로 치부를 할 거야. 이렇게 편견을 갖기 쉽다는 얘기겠죠. 선입견이나. 하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데 진짜 이런 무관심한 태도는요.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가지기 쉬운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무관심한 태도로 모든 사안들, 사람들, 대상을 대한다면 이 세상은 오로지 평화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사안,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런 무관심한 태도를 취한다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금 예외적으로 아름다운 거라고 여겨지는 것을 대할 때는 약간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그냥 그냥 음 그냥 아름다움이 뭔지 아주 철학적인 고민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 10명 중에 8명은 이거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그런 거 분명히 있잖아요. 뭐 예쁜 사람. 음. 우리는 보통 이제 연예인들 막 예쁘다라고 이렇게 누구나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어쨌든 그런 걸 대할 때 조금 약간 무관심하고 비슷한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뭐 조금 좀 다가오는 예로 들자면요. 길에 핀 들꽃. 꽃이 막 예뻐요. 막 들꽃이 너무 예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도 찍고 거기다 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냥 보고 감탄하는 데만. 네. 아까워하지 않죠 뭐. 잠깐의 시간이 아주 행복합니다. 예. 행복이라는 유익을 주긴 하네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나한테 돈을 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말이죠. 낮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말이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는 시간인데요. 그것을 오로지 예쁜 들꽃을 보기 위해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뭐 그렇죠. 어쨌든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혹시 이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도로를 막 많이 공사를 하죠. 산을 막 그냥 깎아버려요. 그냥 없애버려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댐을 만들어요. 그냥 다 그냥 수몰시켜버려요. 그냥. 왜냐면 그 생산성 효율성이 높으니까요. 이렇게 도로를 딱 산을 뚫고 딱 가야지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빨리 벌 수 있잖아요. 이게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생산적인 면에서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산을 깎지 않고 그 산에 있는 그냥 자연물 뭐 이런 것들 생명 이런 것들이 감화를 받아갖고
산을 깎지 않고 돌아간다.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거 굉장히 동을 생각하면 비효율적인 결정이잖아요. 예. 요것도 일종의 무관심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이해관계에서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넓은 정의에서 보면요. 근데 보세요. 돈보다도 생명이나 자연이 더 귀하게 여겨진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 요거 이성적인 판단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이성은 말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인 그 생산성이 높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넓게 보면 더 유익해. 더 넓게 생각하면 그게 더 유익하다고. 지금 당장 이 자연의 아름다움 포기하고 약간의 생명을 그냥 희생시키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고. 그럼 다른 이성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와 반대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게 작용을 하는 걸까요? 그냥 어떤 경위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느껴지는 경위로 숭고함? 예, 숭고함이라는 말 여기서 떠오르네요. 사람들은요, 어떤 순간 그런 숭고함을 느껴요. 그리고 그 숭고함을 느낄 때 이 벅차오름? 그 경이로움? 이런 걸 어떻게 자세하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어떻게 보면 미학은 그런 걸 다루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아름답다, 숭고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과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논의할 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유익, 그런 거 관련이 없다. 없어도 이것은 가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그런 기준도 조금 필요해요. 화폐 가치, 교환 가치, 사용 가치 이런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되게 사람들이 쉽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화폐 가치도 아니고 사용 가치도 아니고 돈도 안 되고 쓸모도 없고 그런데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있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생명. 그쵸. 살아있는 생명. 이걸 얘기를 하자면요. 잠깐 고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플라톤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은 모든 존재는 하나의 형상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상은 이데아죠. 이데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좋은 것.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존재는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좋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요.
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절대적으로 좋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럼 모든 존재는 어떤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은 어떨까요? 모든 존재는 그렇다면 아름다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어떤 존재가 특별히 아름답기 때문에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차라리 모든 존재는 아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모든 존재는 가치가 있고 모든 존재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있다. 아름답기 때문에 특별히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존재라는 가치를 지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아닌가요? 그렇다고 치면 일단은 뭐 어떤 존재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을 수 있겠다. 결국 사람이 문제다. 그렇죠? 아름답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뭔지, 숭고한 게 뭔지, 아름다운 존재가 뭔지 결국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인지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아니면 또 사람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생각들이 이어지다 보면 아니 도대체 아름다움 하나 얘기하려고 이걸 다 생각해야 되는가? 예, 이렇게 짜증스러워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말이죠.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걸 다 생각해야 된단 말인가? 아름다움 하나 때문에? 뭐 지금 그것 때문에 짜증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쵸. 왜 그래야 되는 건지. 일단은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할 틈이 전혀 없다는 건 너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해보면요.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철학, 미학, 윤리학, 사회학 등등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도전이 늘 있어요. 먹고 사는 거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 공부하냐? 왜 그렇게 골치 아픈 걸 공부하냐? 꼭 골치 아프려면 이왕 골치 아플 거 먹고 사는 걸로 골치 아파야 되는 건가요? 그 말은 그런 뜻인가요? 설마 아니겠죠. 어쨌든 옛날 한옛날 원시시대건 아니면 뭐 고대 그리스나 아니면 조선시대나 아니면 지금 21세기 남한이나 어디서든 간에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되는 거는 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죠. 하지만 사람이 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손에 먹고 살 것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배가 안 고파요. 그런데 그 배가 안 고픈 잠깐의 순간이라도 오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 이를테면 원시인들은요. 그 토기에다가 잠깐 여유가 있다고 토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막 굳이 벽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요. 굳이. 물론 이게 무슨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그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닌 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끼 때우면 그 다음 끼니 걱정해야 되는 아주 그냥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막 진짜 잘 먹고 통장에 잔고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런데 오로지 돈 벌 고민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다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한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냥 릴렉스 하지, 굳이 아름다운 거가 뭔지 가지고 골치까지 아파가면서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어차피 아름다운 거는 우리한테 쾌락을 주는 건데 이 머리가 아파가면서 그냥 쾌락을 주면 그만이지, 응?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을 한다는 거는요, 무슨 의미일까요? 음,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어떤 사안을 새롭게 보게 하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요.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나한테 쾌락을 주는 대상이라고 여겼던 아름다운 대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이것이 나의 관심, 다시 말해서 유익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지지 않고 바라보게 되는, 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하고. 어쨌든 미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 이걸 고민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인간 세상에서 생존이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이 유용성,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먹고 살만한데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게 되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 효율성, 생산성을 중요시 여겼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 지독하게 그 부분에 생존 문제, 생존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생존 문제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거 잘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인간 위에 서려는 그런 지배 욕구, 자연을 지배하려는 그런 욕구,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존할 수 있는데 계속 생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존에 집착을 해요. 안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위협을 받는 것 같으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죠. 마르크스란 선생님.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지금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냥 각자 자신의 능력만큼 일을 하고 생존 문제를 해결해요. 필요하지 않은 노동, 즉 그분께서 말한 잉여 노동, 즉 과도한 노동, 여기서부터 해방돼.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생산을 해내니까 먹고 사는 것만큼 생산하면 되지, 더 많이 생산하면 뭐예요? 썩어서 문드러질 텐데. 그쵸? 예. 그만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노동에서 막 해방되는 거지. 잉여노동, 과도한 노동에서 해방돼. 그럼 여가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예. 그럼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창의적인 활동을 한대요. 그게 마르크스가 꿈꾸던 유토피아인 거예요. 음. 근데 왜 이런 일이 불가능할까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불가능할까요? 소수의 복지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연을 지배하고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와 욕심, 이것을 내려놓자. 그리고 또 어떤 대상에 관해서도 무관심한 그런 태도, 무관심적인 태도를 가지자. 이렇게 하면 평화가 찾아오겠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 예술이랑 거리가 먼 것 같은데 거리가 먼 것 같지도 않고, 어쨌든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예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니까, 인간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미학자들 중에는 바로 이런 무관심적인 태도, 계속 나오는 이 무관심적인 태도가 바로 미적인 태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미적인 태도, 미학적인 태도. 예. 이기심, 자기중심성, 욕심,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감정, 그런 순수한 감정, 요 순수한 상태를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면 돼. 그 대상을 나의 유익과 관계없는 그런 태도로 바라보면 돼. 그걸 우리는 간조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contemplation. 이거랑 딱 맞는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혐한 사상에 깊게 물들어 있는 일본 여학생이 있었대요. 소년대. 그래서 뭐만 하면 한국인을 죽여야 해!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후심에 이렇게 들끓던 그런 혐한, 네, 깊이 묻은 학생이었는데, 유명한 한류 아이돌에게 가마를 받았대요. 예, 그 아이돌을 사랑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혐한의 그런 감정들을 막 이렇게 분출하고 막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막 이런 태도는 버렸다고 합니다. 예, 뭘까요? 한류 아이돌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어떤 간주의 가능성을 그 여학생한테 열어준 것일까요? 조금 통하는 구석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데요.